한국경제신문과 TV 그리고 AI로 선별해본 공시를 통해 중요한 이슈들 살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국내 증시 화두로 떠오른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코스피 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코스닥 상장사로도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선영 대표님,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일단 이거 코스피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였었고요. 코스닥 당연히 해야 되는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코스피 기업 위주로 하기로 했었는데 코스닥까지 이걸 이제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를 높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 가치의 제고를 위한 마중물로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아직 이거 확정된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나온 내용도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세수 감소를 이제 아무래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일률적인 우선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차등적인 세제 혜택을 한번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은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아직 확정된 게 전혀 아니니까 이거는 너무 오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전반적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일단 이 관련 뉴스 체크하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 PBR 관심 많으시죠? 근데 우리가 다 살 수도 없죠. 우리 국내 상장사 절반 정도가 지금 한 배 이하일 정도로 저 PBR입니다. 어떤 거를 사야 됩니까?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위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유 자산이 적은 상황에서 얼마나 이걸 현실성 있게 밸류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수 있지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PBR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습니다. PBR이 좀 높아버리면 이거 너무 고평가다라고 그냥 아예 치부를 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벌어지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2022년도에 우리 한국경제TV의 다른 글로벌 방송에서 나오면서 이제 종목 하나를 그때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기업의 주가가 좀 반등한 상황이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30% 40%대였던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거 조금 한 10% 정도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사실 좀 별로 분위기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기업의 PBR이 20배가 넘었었고요. 퍼가 55배가 넘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가는 160불 정도였는데 당연히 이거 그때 채팅창 난리 났었습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하냐 이렇게 했었는데 욕 많이 드셨군요 그때. 네, 채팅창 리플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2년 전에 160불, 오늘 700불로 마감을 했죠.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제 딱 10%, 15% 조정을 받고 이제 결국 오늘 700불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절대 매수 못합니다. 누가 PBR 20배, 이게 퍼가 20배만 된다 하더라도 이거 조금 고평가 영역인데라고 할 텐데 PBR 20배면 이거 손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든지 미국이든지 다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고평가다, 이거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PBR에 대한 어떤 허점을 좀 많이 파고 들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전자가 PBR 레벨 1.29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핫하고 시총 1위를 치고받고 있는 애플이 38.73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2.82배입니다. 심각한 저평가 상태인데 이거 사실 PBR 기준으로 보면 애플 매수 못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조금 담아놨는데 위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업명을 보면 이거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PBR에 대한 오해, 이거에 좀 비롯됐다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저 PBR 기업 매수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PBR 아마 계산 공식을 보시면 쉽게 아실 텐데 저 PBR 영역에 있는 기업들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게 아닐 땐 굴뚝이 연기될까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억울하게 PBR 저평가 상태에 들어간 기업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자회사들 무더기 상장시켜가지고 디스카운트 된 기업도 있고 소액주주들 무시하다가 PBR 저평가로 들어간 기업들도 있고 회사 운영 엉망진창으로 해서 PBR 레벨 저평가로 들어간 기업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뿐만 아니고 제가 대략 한 10가지도 더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ROE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자산 말고요. 자본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이 회사가 수익을 내는지. 사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니면 예전에 엔비디아나 마찬가지로 ROE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가 성장성에 대한 걸 강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PBR 조금 높아가지고 고평가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ROE 보십시오. 충분히 PBR과 ROE를 함께 적용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세 자릿수 수익대를 기록할 만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LG화학하고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수명을 결정하는 그런 핵심 요소입니다. 자, 박승환 기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LG화학 어제 장이 끝나고 난 뒤 공시를 했는데요. 미국 GM과 전기차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24조 7천억 원, 기간은 어제부터 2035년 말까지입니다. 공급 물량은 매년 5만 5천 톤씩 전체 50만 톤으로 잡았는데요. 전기차 500만 대에 들어갈 양이라고 합니다. 생산은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제 공급은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내후년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NCMA 양극재가 대상인데요. LG화학은 2조 원을 투자해서 연간 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이 미국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공장인 만큼 GM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사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계약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닌 LG화학과 맺어졌다는 점에서 GM의 여러 전기차 생산에 LG화학의 양극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보면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긴 합니다만 다시 수요가 좀 늘어났을 때를 대비한 움직임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앞서 두 회사는 양극재 장기 공급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으로 좀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 셈인데 평가는 어떤가요? 예, 앞선 계약은 지난 2022년 7월이었습니다. LG화학과 GM은 95만 톤 이상의 양극재 공급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맺은 바 있는데요. 기존에 합의한 물량과 비교하면 이번 계약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LG화학이 발표했던 미국 테네시 양극재 공장의 생산 규모 역시 원래는 연 12만 톤이었는데요. 최근 GM은 실적 발표에서 넌지시 수요 둔화 사실을 밝혔죠. 단기적으로는 추가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낮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북미에서 전기차 40만 대를 생산하겠다. 이게 원래 GM의 계약이었는데 워낙 급감한 시장 수요에 해당 계획을 거둬들였고요. 올해 생산 목표치 역시 최소 20만 대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2035년까지 모든 새로운 차를 전기차로 내놓겠다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 중이고요. LG와의 파트너십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GM이 지난 2006년부터 LG전자를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협력을 이어온 데다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에도 두 회사의 협력이 기대되는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LG전자 작년을 비롯해서 여러 번 GM의 올해의 공부사로 뽑혀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은 만큼 LG하고 GM 두 그룹의 안정적인 관계 계속 이어갈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GM 주가 보면은 제코가 석자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LG 그룹 특히 LG화학 주가에 조금 호재가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장기 호재로? 예, 물론 당장 주주들의 관심은 과연 주가가 얼마나 반응할지겠죠. 최근 소폭 반등하게 했지만 장기간 약세임을 감안하면 LG화학 주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3일에는 52주 신저가까지 주저앉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12일부터 하루 빼고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문제입니다. 최근 한 달 3,800억 원어치 넘게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 LG화학에 대한 보고서를 낸 하나증권은 이번 계약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지주사 할인율이 줄어야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는 판단인데요. 양극재 외부 판매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는 분석이죠. 다만 하나증권을 제외하고 16개 증권사는 LG화학에 대한 매수 의견이고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가 60만 원대로 어제 종가와 비교하면 30% 가까이 높은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실적 공시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이 해외에서도 펄펄 끓었습니다. 작년 잘 만든 라면 하나로 세계화를 주도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는데요. 조진 대표님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89%나 급증했다고요? 예, 매출은 불과 4%, 9% 정도 성장인데 영업이익은 89% 성장했습니다. 그 농심이 이렇게 성장한 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라면이 단일 브랜드로 이제 2년 연속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아니 신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신라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단일 브랜드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 스위스의 알프스 가도 산꼭대기에서 신라면 팔더라고요. 예, 팔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라면이 이렇게 범지구촌에서 먹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싸이가 이제 강남 스타일로 빌보드 차트 넘버 2까지 갔었거든요. 넘버 1을 갔어야 되는데 넘버 1을 가려면 이제 미국 투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싸이가 그걸 안 하고 약속했던 한국에 공연을 하면서 넘버 2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것과 동일하지 않나. 신라면이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다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면의 매출을 견인한 거는 이제 호주, 베트남, 일본 등에서 법인 등에서 아까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먹는 걸로 이렇게 성장세를 보였다는 거는 이게 꾸준하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작년부터 특별히 이제 농심에서 코스트코랑 월마트, 미국의 이제 굴지의 유통 브랜드이죠. 여기에 입점을 통하면서 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인의 성장세는 더 이제 예정이 돼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성장세가 미국에 이제 히스패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히스패닉이 라면을 많이 먹고 그러면 히스패닉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남미를 갖다 공략하는데 중요한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그 떠오르는 종목이 코카콜라인데요. 워렌 버핏이 엄청난 그 매출, 엄청난 매년 성장률을 수익을 보였는데 그중에 큰 버팀목이 코카콜라입니다. 먹는 것인데 이걸 먹는 것에서 한번 중독되거나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상회하는 매출만 계속 보인다면 20년, 30년간 쭉 지켜봤을 때는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워렌 버핏의 지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라면을 이렇게 만약에 전 세계에서 팔고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전 세계에서 매출을 통해서 농심 매출을 통해서 주가 상승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의 화두에 이제 농심의 PBR을 본다면 0.92배로 낮진 않습니다. 근데 농심의 지분을 40% 이상 갖고 있는 농심홀딩스의 PBR 0.28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심을 더불어 보시면서 농심홀딩스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미국의 히스패닉들 보면 뭐 먹는데 진심이죠. 이제 뭐 건강보다는 이제 맛있는 거 찾아갖고 지출하는데 아주 주저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실적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삼성중공업 소식입니다. 작년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좀 따내면서 9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올해 수주 목표도 작년보다 올려잡았다고 하는데요. 김선영 대표님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네, 삼성중공업이 이익 개선 효과를 좀 보였습니다. 다행히 그로 인해서 2014년도 이후에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 뭐 1,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선박 쪽에 많이 수주를 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선박 교체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올해부터 좀 더 가시화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YOY로 34.7% 증가했고요. 제가 항상 매출액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뭐 영업이익 떨어질 수 있는데 매출액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적자였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가이던스가 원래 2천억이었는데 이것보다 16.7%가 더 나왔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의 설명을 뭐 당연한 소리 했습니다. 선가 회복 시기에 수주 물량 증가 효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이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조선주 투자 체크포인트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주입니다. 기존의 수주가 얼마나 쌓여 있고 앞으로 또 수주를 얼마나 더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중공업의 수주 속도 올해도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여기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현재 지금 며칠 안 지났죠. 근데 37억 달러 이제 약 4조 9천억 정도를 수주했는데 물론 하나가 잭팟이 터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 수주액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목표치의 38.1%를 커버링했다라는 그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올해 누주 수주 실적을 이제 척수로 보니까 총 17척을 수주했고요. LNG 운반선 15척 그리고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이 2척 나왔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그런 이제 수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이죠. LNG 선박의 수주 잔고가 약 현재 90척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쌓여가지고 재무제표 잘 나눠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재무제표가 좀 이뻐 보이는 효과가 나올 거고요.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위한 어떤 기술 적용을 하고 또 교체도 하고 선종별로 이제 시황 전망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 중심의 어떤 수주를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해양 플랜트 쪽인데 이게 삼성중공업 핵심 사업 중에 하나죠. 이제 앞으로 이쪽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FLNG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쪽인데 이쪽은 이게 앞으로 1년에 최소 한두 개 이상의 FLNG의 수주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인데 이게 평균 하나당 30억 달러 정도 하거든요. 프로젝트 굉장히 큽니다. 이에 따라서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한두 개 정도만 잘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실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뭐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실적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쪽 분야이니까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옛 두산중공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계속 떨어졌었죠. 박 기자, 일단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면서요. 예. 당장 검찰 고발이나 주식 거래 정지 리스크는 덜게 됐습니다. 어제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위반 의혹 조사 결과를 논의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보다 한 단계 낮은 중과실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 측은 회계 위반에 대한 조치를 과실과 중과실, 최고 고의로 판단합니다. 금융당국은 위법사법이나 가능성을 미리 알고 저질렀다면 고의로 보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와 임직원은 검찰에 넘겨지고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경우였죠. 금융당국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수준으로 조치 수위를 내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나 주주들로서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과징금 규모인데 역대 최대액이 매겨질 것으로 감지됩니다. 네, 금감원이 이 사안에 대한 감리를 시작한 게 2021년 4월입니다. 지난해 11월에서야 1차 결론이 났고요. 또 이번 증선이 결정까지 하면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부담으로 작용이 된 셈인데 최종 제재는 언제쯤 결정되는 건가요? 예, 금융위 정례회에서 결정되는데 이 회의는 2주에 한 번씩 열립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1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다만 이날 해당 안건이 논의될지 또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을 전후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두산그룹이 고의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해 왔었죠.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 회사와의 분쟁이 있었고 협상을 통해서 손실 금액을 확정한 후 회계에 반영했을 뿐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원가가 오르는 등의 이유로 생기는 추가 비용을 그때그때 반영하지 않으면 영업 실적이 부풀려지게 되죠. 고의가 아니로 분쟁 상황임은 인정되지만 어쨌거나 두산에너빌리티가 관련 손실액을 2017년부터 2019년에 미리 반영했어야 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현행 외관법상 과징금은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최고 20%까지 매겨지는데요. 당장 2019년 연결 기준 관련 금액이 2,500억 원이 넘어가는 만큼 역대 최대액이 부과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제가 이미 2020년 손실로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재무제표에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고요. 무엇보다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휘청거렸었죠.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은 그래서 덜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확실성은 사라진 거니까요. 다만 요새 기업들이 각종 재원을 활용해서 주주환원 늘리고 있는데 역대급 과징금 맞을 가능성, 이 소식은 주주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15,0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기록했던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4분의 3 되는 가격인데요. 지난해 9월 말 당국 제재가 수면 위로 드러난 때부터 내리막에 들어섰습니다. 시총 42건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NH투자증권을 끝으로 증권사 관심도 조용한 편입니다. 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공시를 통해서 올해 매출이 6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2,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두산 밥겟이나 두산 퓨얼셀 등 자회사를 빼고 올해 사업 계획을 통해 따져본 값입니다. 오는 25일에는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주가 상승 발목을 잡던 기나긴 악재가 떨어져 나간 가운데 회사의 사업과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해법을 내놓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J 대한통운한테 문자를 받으면 그렇게 설레기도 하는데요. 최근 해외 직구의 힘을 받아서 이 주가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럼요. 작년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 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호진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출은 한 12조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은 4,802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오히려 줄었고요. 그 영업이익은 이제 16.6% 증가했는데
4분기 실적만 국한해서 본다면 이제 매출은 이제 1.2%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1,449억 원으로 28% 성장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CJ 대한통운은 상반기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져가지고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본다면은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 그 저도 종종 몇 번 이용했는데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를 저희가 이용을 할 때 그걸 당연히 한국에서도 누군가 택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택배를 해야 되는데 그 전담 물류는 이제 CJ 대한통운이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좋은 호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올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한번 이렇게 너무 싼데 이거 믿을 수 있어? 이거 혹시 뭐 주문했는데 이거 그 못 쓰면 어떻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가성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싸다 보니까 설령 품질이 나빠도 이거 할 만하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의 어떤 그 전망을 보면은 작년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그 1분기에 346만 박스를 갖다가 배송을 했는데 4분기에는 1,200만 박스, 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럼 4배 정도 늘었었던 고스란히 택배 비용을 갖다가 CJ 대한통운이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이제 비슷한 전망을 갖다가 견인을 할 수 있고 CJ 대한통운은 이제 당연히 이렇게는 말을 안 하죠.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다 말은 안 하는데 CJ 대한통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 세계 그 물류 이동화가 줄어서 우리가 매출 일부 감소했지만 사실은 생산성을 높여서 영업이익이 높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증권사에서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알리익스프레스에 물류 전담하면서 전체적으로 물류가 매출과 영업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 CJ 대한통운을 보시면 좋은데 CJ 대한통운은 더불어서 이제 자체적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 인력 계속 확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생산도를 높이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 연구소와 물류가 무슨 관계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쿠팡은 우리나라 상장사를 안 했죠. 근데 쿠팡이 장점이 뭐냐면은 좋은 프로그래머를 갖다가 채용한 다음에 그 프로그래머가 갖고 있는 그 실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못했던 기존에 못했던 것을 갖다가 선도하면서 결국 이제 그 쿠팡이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결국 물류란 것도 결국 이제 프로그래머고 거기에 이제 R&D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CJ 대한통운도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매출과 주가도 같이 올라가셔서 보시면 되겠고 CJ 대한통운은 작년에 하반기 수익률은 87%인데 PBR 0.77배이기 때문에 PBR 때문에 뭔가 주가를 갖다가 그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PBR만 본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